전국에 계신 에듀윌 수험생 여러분들 또 왔습니다. 한국사를 맛있게 만들어주는 은쌤이 또 왔습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2주 끝장 7강 기본 강좌 한번 들어가 볼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배울 거는 조선전기 2입니다. 조선 초기 내용을 좀 해볼 건데요. 빠르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어딜까지 썼냐면요. 토지제도의 변화까지 했어요. 그리고 그 이유입니다. 수치제도인데요. 여기는 일단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그거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일단 지금은 고구려, 백제, 신라든 고려든 조선이든 16세에서 60세 미만의 건장한 남자라면 농사를 지으면 일부분을 갖다 바쳐야 되고요. 특산품도 갖다 바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건장한 남자라면 후하 군사훈련, 군역, 호호호호호호 국가 공사에 동원될 의무인 요역 이런 의무가 있다라는 거 끝 넘어갑니다. 그리고 농사 부분인데요. 여기 보면은 밭농사 2년 3장 뭐 농농사가 있는데 그것만 기억하죠. 우리 고려 말에 이양법, 모내기법이 들어왔어요. 중국에서. 그리고 조선 초기도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는 거는 다다음 강의 때 배우겠지만 조선 후기 때 와서다라는 거고 지금은 그냥 그 정도로만 넘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고려 말에 문익점 아저씨가 부통 끝에다가 어떻게 목화씨를 가지고 왔었잖아요. 그리고 조선 초기 때 널리 재배가 됐다라는 거 끝났습니다. 수공업 그래요. 넘어가면 돼요. 넘어가면 됩니다. 지금은. 그리고 상업인데 상업 쪽에서는 시전이 있고요. 시장이죠. 시장. 그리고 경시선은 우리 고려나 조선이나 똑같이 있습니다. 시장의 관리 감독을 맡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화폐는 여러분들이 요거는 정답이 되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답 선지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조선 후기 문제가 나올 때 저화와 조선 통보가 발행되었다. 조선 초기 내용이잖아요. 삑 틀렸어요. 그리고 고려시대 경제 부분이 나올 때 이게 오답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건 조선시대 때 화폐잖아요. 삑 걸러내야 돼요. 끝났어요. 그 다음에 상인 쪽은 하나 좀 기억을 할 게 있는데 자, 상인들은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조선시대 때. 제가요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면 오뎅이에요. 제가 오뎅에 환장을 합니다. 진짜 오뎅에 미쳐 살아요. 거의 매일 오뎅을 먹습니다. 진짜 뻥이 아니고 길 가다가 오뎅 있으면 일단 오뎅 사 먹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주머니에 현금을 좀 가지고 다녀요. 왜? 길거리 오뎅은 카드 결제가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길거리 정체불명의 포장마차 오뎅이 있다라면 합법적으로 상가 안에 들어가서 파는 오뎅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무슨 땡땡 떡볶이집에 파는 뭐 오뎅들 맞죠? 이런 것들. 자, 그러면 그렇게 상가 안에 들어가 있는 거를 시전상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들은 국가로부터 합법적으로 인정을 받은 단체이기 때문에 이들은 혜택을 하나 받습니다. 무슨 혜택을 받냐면 여기 금난정권이란 혜택을 받아요. 난전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받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 조선 초기 이런 데 보면은 이 금난정권이 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사극 있죠. 사극을 보게 되면 이런 거 있잖아요. 장사를 이렇게 하는데 포졸들이 와서 에헤이 이거 이렇게 장사하면 안 돼요. 막 판을 엎어버리잖아요. 그게 이 조선 초기 때까지는 합법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길거리 난전, 길거리 노점상에 파는 거는 다 금지할 수가 있습니다. only 이렇게 상가 안에 들어가 있는 상인들에게만 물건 파는 걸 허락을 했다라는 거예요. 독점 판매권을 줬던 거죠. 그 대가로 왕실이나 관청에 필요한 물품을 납품하고 상품 독점 판매권을 받았다라는 거. 요거는 조선 후기 경제에 가서 다시 한번 잡아드릴게요. 그게 시전상인이고 이 시전상인 안에 이런 혜택을 받았던 상인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상인이 6개 엑기스 품목을 팔았던 유기전 상인이 또 있었다라는 거. 뭐 생선이라든지 옷감이라든지 이런 필수템들을 팔았던 유기전 상인들이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신분제도입니다. 자, 신분제도는 조선 초기는요.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이걸 가지고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일단 법으로는 양천제도요. 양반, 양민을 같이 묻고 천민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양반이 어떻게 할까요? 아니, 저 어제 나한테 고등어 팔던 애랑 나한테 어제 채소 팔던 애랑 어떻게 내가 같은 급이냐. 이건 아니지. 법으로는 양천제지만 사회적으로는 그래서 반상제도로 갑니다. 반이 뭘까요? 양반, 그리고 상민, 농민, 수공업자론 상민으로 이렇게 나뉘는 여기는 반상제도. 요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시험에 나오는 게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죠. 자, 양반. 잘 먹고 잘 살았다라는 거. 고위간직 독점했다라는 거. 끝! 중인.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중인은 고려 시대 때는 여기가 뭐였어요?
중간계층이었던 중류층이 조선시대는 이름이 중인으로 바뀌었고요. 기본적으로 향촌사회 이장이라는 향리와 그 다음에 기술관에 누가 있을까요? 하늘의 별자리를 계산하는 사람들, 역관, 그 다음에 또 그림을 그리는 하원, 의사, 의관, 여기 다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조선시대 때는 중인들 중에 시험에 나오는 게 누구냐면 여기 서얼이에요, 서얼. 서얼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우리 길동이아치, 홍길동아치의 슈퍼히터가 뭡니까? 아버지를 부르지 못하고 바로 그 서얼입니다. 자, 홍길동은 서얼이에요. 그러면 서얼은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서자와 얼자. 서자가 뭐냐면 아빠는 양반인데 엄마가 농민인 경우, 아빠가 양반인데 엄마가 천민인 경우, 이거를 서얼이라고 불러요. 시험에는 방금 제가 얘기했던 설명이 다 들어가요.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신분계층으로 옳은 것을 했을 때 서얼을 찾으면 정답이거나 서얼과 관련된 내용을 또 찾아야 되겠죠. 중인계층이었다. 찾으면 정답. 그리고 정조 때 서얼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규장각 검사관으로 등용되었다. 이게 보통 서얼 문제가 나오면 정답으로 잘 걸리는 건데 뒤에 정조 때 가서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릴게요. 지금은 요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절대 양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빠가 양반이라도. 왜? 얘들까지 양반으로 인정해버리면 양반 수가 너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중인으로 묶어버렸고 얘들은 문가를 칠 수가 없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상민입니다. 상민은 또 상민이 되어줘야죠. 아까 봤던 것처럼 여기 양반을 이걸 썼어야 되는데 이겁니다. 그렇죠? 양반이에요. 양반. 여기 양반. 아, 타이밍을 놓쳤어요.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농민은 오랫동안 쓸 수가 있겠네요. 농민을 써줘야죠. 자, 농민은 또 뭐냐? 여기 있는 것처럼 상민입니다. 상민. 고려시대와 차이점을 하나 아셔야 돼요. 기억나세요? 고려시대 때는 백정이 농민이었잖아요. 화이트, 흰백, 화이트. 여러분들 머릿속이 지금 하얀 것처럼, 제가 그린 대로 그리는 거 치는 것처럼, 이것처럼 고려시대 때는 농민을 백정이라고 불렀더라면 조선시대 때 와서는 이제 더 이상 농민이 백정이 아닙니다. 농민은 그냥 농민만을 가리키고요. 이 백정은 여기 천민으로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이 백정이 우리가 아는 그 백정, 소, 말, 돼지를 잡는 그 백정이다라는 거. 그러면 농민, 상인, 수공업자가 상민계층이고 이들은 뭘 해야 됩니까? 의무가 있잖아요. 아까 봤던 조세, 땅에서 나는 세금, 특산품, 군대가 되는 의무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할 게 상민계층에 또 한 계층이 있습니다. 식량역천이라는 애들이 있어요. 여기 애들은 향부곡소민처럼 고려시대 때 신분상으로는 양민인데 하는 일이 좀 천해요. 그래서 절대 천민은 아닙니다. 하는 일이 좀 빡세긴 하지만 신분상으로는 양민이에요. 이게 어떻게 될까요? 시험에 오답 선지로 들어가겠죠. 중인이 나오거나 상민이 나올 때, 또는 이게 노비, 식량역천은 노비 계층이다? 아니잖아요. 노비 문제 나올 때 이게 오답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걸러내야 돼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애들이냐? 제가 한번 하나 팁을 드리자면, 제가 또 나름 연애를 좀 해봤습니다. 연애를 안 해본, 또는 만약에 연애를 하고 있는 분들에게 또 팁을 드리자면, 보통 남학생들한테 제가 팁을 많이 줬죠. 고등학교 강의를 많이 했었으니까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죠. 니들이 대학생이 되면 연애를 할 것이다. 맞아요. 연애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 열악한 얼굴을 가지고 연애를 했어요. 많이 힘들었지만. 그럼 연애를 하게 되면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달달한 유혹을 던져요. 어떤 유혹? 오빠, 날씨도 좋고 봄인데 우리 오리배를 타러 가자라는 유혹을 던집니다. 그럼 전 얘기를 하죠. 선배잖아요. 한번 겪어봐서 압니다. 가지 말라고. 가는 순간 헬게이트가 열려요.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처음엔 좋아요. 한 5분 정도. 오빠 너무 좋아. 나도 좋아.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랑하는 나의 여자친구 페달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맞죠? 페달은 누구의 목? 나의 몫이에요. 내가 다 돌려야 돼요. 우우우우우. 그러다가 어떻게? 나도 지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뜨거운 봄날에, 또는 이 뜨거운 여름에. 또 문제가 있어요. 난 지치기 시작을 하는데 꼭 그런 데 가면은 웨이트 트레이닝을 한 남자친구가 모는 슈퍼 오리배가 있어요. 오리배가 무슨 모터가 달렸습니다. 윙 그냥 지나가요. 문제는 그냥 지나가면 상관없는데 그걸 또 여자친구가 봅니다.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겠죠. 오빠, 저 오리배는 빠른데 우리는 왜 이래? 그래요. 남자의 또 가슴에, 승부욕에 또 불을 지르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오버페이스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또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오리배 타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게 타임 제한이 있잖아요. 보통은 1시간 정도 타잖아요. 그러면 1시간 안에 다시 돌아오는 것까지 포함해서 1시간이에요. 그렇게 오버페이스를 하다 보면, 그래요. 너무나 슬프게도 돌아올 체력을 다 써버립니다. 돌아올 힘이 없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 그런 사태가 워낙 자주 벌어지니까 오리배 앞에 핸드폰 번호가 있어요. 거기다 전화하면 어떻게? 사장님이
모터가 달린 배를 끌고 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들의 오리배 이렇게 고리를 걸어서 어떻게 그걸 끌고 이렇게 나가요. 밖으로. 그걸 또 수많은 오리배 커플들이 그걸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것만큼 또 추할 수가 없어요. 어머 오빠 저 배 봐. 그렇지만 또 그걸 보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또 모르죠. 몇 분 후에 자기의 모습이라는 걸. 자, 식량혁천이 뭐냐? 아까 방금 얘기했잖아요. 오리배 다리 페달 돌리는 것처럼 조선시대 때 노 젓는 거 엄청 빡셉니다. 거기가 여기 식량혁천이에요. 그 다음에 또 그 봉수대 봉화대 아시죠? 올라가서 연기로 막 적에게 소식을 알리는 거. 그거도 식량혁천입니다. 왜? 아침마다 산 타잖아요. 내려올 때마다 산 타고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빡셉니다. 그런 것들.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 식량혁천이라고 한다라는 거. 그렇지만 절대 천민은 아닙니다. 마지막 천민. 천민의 90%가 노비예요. 노비. 노비는 사람이다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사고 파는 게 가능해요. 소, 말, 돼지와 똑같다라는 거.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시문 박스에. 남자가 얼마, 여자가 얼마 또 사고 판대요. 다음에서 설명하고는 신분계층으로 옳은 것은 상속, 매매, 증여가 가능하였다. 사고 파는 가능하잖아요. 찾으면 정답. 식량혁천이라고 불리었다. 삑 오답이죠.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노비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 그랬죠. 저는 누구의 노비? 사랑하는 에드윌 사장님의 노비. 귀여운 에드윌의 노비입니다. 웃지 마요 피디님. 당신도 어떻게 나랑 똑같이 에드윌의 노비예요. 그럼 우리는 뭐냐? 노비 주인이 개인이잖아요. 사노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공무원이다. 우리는 국가기관의 노비죠. 공노비가 되는 겁니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조선의 신분제도. 가족제도는 중요한 거 없습니다. 왜? 했어요 이미. 뭘 했냐? 이 가족제도는 고려 때 있었던 여성의 지위가 강했던 거. 이게 조선 초기까지는 쭉 이어진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성리학이 자리 잡히는 조선 중기부터 어떻게 여성의 지위가 떨어지는 거고요. 여기는 수공업이 아니고 민생생활인데 보시게 되면은 민생안정체계 보시면 황곡제도, 사창제도 뭐 이런 건데 그냥 그런 게 있었구나 좀 더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 없어요. 그리고 해민국이나 동서대비는 수도 동쪽 서쪽에 약국이 아니고 그냥 병원 시설을 만든 거죠.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해민국은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 이거 고려시대도 있었잖아요.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화인데 훈민정음이에요. 훈민정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유네스코 문제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세종대왕 때 만들었구나라는 것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 지금은. 그리고 만든 이유는 뭐냐면 이거죠. 성리학을 보급시키려고 했는데 아니 성리학을 뭘 알아야지 성리학을 보급시키죠. 그리고 또 성리학을 보급시키려면 이런 내용들이 성리학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런 것들이 유교적인 내용에 이걸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글을 만들었다고 보통 얘기합니다. 피지배층에 대한 도덕적인 교화를 위해서요. 그러면서 한글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월인 청강지곡, 불경 책들을 한글로 또 옮겨 쓰기도 해요. 이런 노력을 했다라는 거고 중요한 거 없습니다. 역사책 안 나와요. 고려사, 고려사전록 특별한 의미 없습니다. 그렇지만 동급 통감은 기본 레벨에서는 아니지만 심화 레벨에서는 이게 성종 때다라는 건 좀 아셔야 됩니다. 끝났고요. 그리고 조선왕조실록은 시험에 단독으로 나오죠. 자, 실록은 편년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종실록 예를 들어서 봤다. 보면은 성종 1년, 2년, 3년에 무슨 일이 있었다. 일기처럼 쭉쭉쭉쭉 연도대로 써가잖아요. 이런 스타일의 책을 편년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춘추관 기억나시죠? 역사책 만들었던 곳. 여기서 실록청이 설치되고 나서 어떻게 춘추관 간원들이 들어가서 실록을 만들어요. 실록은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왕이 살아 생전에 사감들이 따라다니면서 왕이 했던 모든 것들을 기록을 하잖아요. 맞죠? 그리고 왕이 꼴까닥 하늘나라로 가게 되면 그때부터 모았던 기록들을 가지고 책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록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춘추관과 각장의 사고에 보관을 합니다. 처음에는 4대 사고, 나중에 임진왜란 후에 5대 사고가 되었다라는 거고 이것도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었기 때문에 시험에 단독으로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잠깐 언급해드렸고요. 그리고 지도와 지리서인데 여기 보시면 혼일강리역 대국도 지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조선 초기 태종 이방원 때 만들어진 세계 지도구나라는 거 아시면 되고요. 동국여지성남은 성종 때 만들어진 책인데요. 이거는 제가 잘 기억하죠. 14회 때 나왔어요. 14회 때. 언젠지도 가늠이 안 되죠. 14회 때 제가 왜 정확하게 기억을 하냐면 제가 그때 EBS 데뷔를 해서 처음으로 찍은 강의입니다. 이때 동국여지승남을 보시게 되면 이때 어떤 내용이 들어갔냐 이거예요. 동쪽에 있는 나라, 우리나라의 수레여, 수레가 다니는 도로망, 땅지, 이 땅에 뭐가 있고 이런 것들, 특산품들, 경치승, 이런 곳의 경치가 어디가 좋냐라는 걸 열람할 수 있는 책이 동국여지승남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용도가 뭐냐면 제가 전라도로 사도로 발령을 받은 거예요.
저는 전라도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가보긴 했지만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가본 적이 없다. 그러면 사또로 발령받아서 아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어떡할까요? 이 책을 꺼내 보낸 거예요. 그러면 전라도 편을 이렇게 펴서 봅니다. 그러면 오, 여긴 특산품이 이런구나. 그걸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설명이 쭉 나와놓고 다음 책을 찾으시오. 요거 찾으면 정답이었고요. 그 다음에 혼리역, 강리역, 대국도 지도 같은 경우는 시험에 단독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설명이 나옵니다. 태종 이방원 때 만들어진 세계 지도래요. 그리고 이게 지금 현존, 지금 남아있는 세계 지도 중에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다라는 거. 그랬을 때 요거 찾아야 됩니다. 지도에서. 그리고 요게 또 조선 초기다라는 것도 아셔야 되고 태종 이방원 때 업적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보세요. 일단 재밌었어요. 이게 지도가. 중국이 세상에서 가장 커요. 넘버원입니다. 여기 보세요. 아프리카랑 유럽을 합친 거예요. 이게 지금. 근데 아프리카, 유럽을 합친 것보다 중국이 더 크고요. 더 웃긴 건 우리도 아프리카, 유럽 합친 것보다 더 큽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중국이 넘버원, 우리가 넘버2라는 겁니다. 끝났고요. 그리고 삼강행실도 있습니다. 세종대왕 때 수많은 과학책들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또 과학책이 아니라 과학이랑 수많은 책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여기 있는 세종대왕의 삼강행실도입니다. 이거는 뭐냐? 나는 이들에게 많은 거 바라지 않는다. 제발. 삼강오륜에 맞춰서 네 행실 똑바로 해. 그림도 그림책으로 쓴 거예요. 요렇게. 유교를 보급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연려, 효녀, 효자 이런 얘기들을 그냥 설명해서 주면 사람들이 안 보잖아요. 그림책으로 그린 거예요. 막 효자가 우리 어머니가 눈을 머셨어요. 눈을 뜨게 해야 돼요. 계곡에 가서 꽃을 따는 그 아름다운 모습.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중국의 충신효자 이거는 단독으로 시험에 나오기도 하고요. 설명 주고 이걸 찾아야 되기도 하지만 삼강행실로 책을 주고 다음 책과 관련된 왕의 업적을 옳은 것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세종대왕 업적을 찾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국조오레이. 요거는 기본은 아니고 심화에서 보통 나와요, 여러분들. 그래서 기본 레벨에서는 그냥 이래도 있는 게 좀 알면 좋겠다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긴 한데, 자, 기억나세요? 송종은 완성성성성성성성 조선의 기본적인 틀을 완성했던 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경국대전을 완성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낑낑낑낑낑 악학개범 그리고 국조오레이 이것도 완성한 거예요. 뭐? 국가에서 해야 되는 큰 5가지 의례, 5가지 행사를 성리학 유교대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세팅을 다 한 게 국조오레입니다. 중요한 책이에요. 그게 또 송종 때다라는 거고, 경국대전은 기억나시죠? 세조 때 편찬을 해서 완성성성, 손자였던 송종도 완성됐고요. 기본법전으로 2조, 호조, 예조, 병조 이렇게 있잖아요. 6개 6조에서 어떻게 법을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라면서 여기 육전체제로 구성됐다라는 거. 끝났습니다. 그리고 불교. 중요한 거고 불시잡변. 요건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도교는 조광조 때 소격서 폐지. 그 다음에 풍수지리설 중요한 거 없습니다. 넘어가고요. 그리고 천문학입니다. 천상열차 분야 지도가 있습니다. 천상열차 분야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요거는 태조 이성계 때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고구려에 있었던 천문도가 발견돼요. 그거를 그대로 옮겨서 별자리를 이렇게 그려서 돌에다가 새긴 걸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종대왕 때 장영실을 데려다가 다들 아시죠? 요거. 혼천이 하늘의 별자리 계산하는 거. 앙불구 해시계, 자경루 물시계, 추국이 비의 양을 측량하는 거. 끝났습니다. 시험에는 어떻게? 요거 주고 타이틀 제목. 조선 초기의 과학기술의 발달. 또는 요거 다 주고 사진까지 다 주고 다음과 같은 과학기구를 제작하였던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세종대왕의 업적 찾으면 정답. 그리고 칠정산 시험에 단독으로 나옵니다. 단독으로 나오기도 하고 세종대왕 거다라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7개의 별자리를 계산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한양을 기준으로 7개 별자리, 토성, 목성, 금성 같은 7개 별자리를 다 계산합니다. 요걸 가지고 일식, 월식을 잡아내는 거고요. 요걸 가지고 달력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원의 수시력과 아라비안 나이트, 회해력 요거 2개를 참고를 했고요. 그리고 혼천이, 영실이 아저씨가 만든 혼천이를 바탕으로 한양을 기준으로 별자리를 계산을 합니다. 누가? 7개 별자리 정산 계산하려면 너무나도 똑똑한 브레인이 필요합니다. 세종대왕 때 업적이다라는 거 끝났고요. 그리고 여기는 농업서적입니다. 천문학이 아니고 농업서적인데요. 보시게 되면 농사직설 시험에 단독으로 나와요. 설명 다 주고 농사직설 찾아야 되고요. 칠정산, 농사직설, 삼강행실도 던져놓고 세종대왕의 업적인 것도 아셔야 됩니다. 농사직설은 뭐냐? 농사를 직접 짓는 애들로부터 노하우를 취합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각 동네마다 20년, 30년 된 베테랑 농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로부터 노하우를 취합을 해서 어떻게?
책을 쓴 게 농사직설입니다. 농사를 직접 짓는 애들로부터 혀설, 그들로부터 나온 혀에서 나온 얘기들을 취합해서 쓴 책이다라는 거. 요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풍토에 맞는 농사법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 요거 설명 다 주고 농사직설 찾아야 됩니다. 금량장록은 그냥 강희맹이라는 아저씨가요. 금량, 지금의 시흥입니다. 시흥. 시흥에서 농사를 짓고 그때 경험했는 걸 쓴 책이에요. 그 다음에 의학서적. 향량직성방 요거 세종대왕 것도 아셔야 됩니다. 헷갈리면 안 되는 게 고려 말에 향촌사회 약으로 구급 환자를 구한다라는 향약 구급방이 있었잖아요. 요거는 고려 말이고 향약직성방은 향촌사회 약으로 우리나라 약으로 만들 수 있는 모든 처방전을 다 집대성한 게 향약직성방입니다. 요거는 세종대왕 때 쓰던 일인데 우리나라의 풍토 맞는 약을 다 취합을 한 거예요. 집대성하는 거 똑똑해야 됩니다. 세종대왕 때입니다. 그리고 기침 콜록 세종대왕 때 만든 의학 백과사전인데 이거는 선지로 아직 들어간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 잡아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활지 인쇄술인데 여기 보시면 인쇄를 담당하는 주자소 이거 기억나세요? 강의 때 쓰잖아요. 앞에서 태종 이방원이고 그 다음에 태종 이방원 때 아주 개 같은 글자 개미자 그 다음에 세종대왕 때 갑입니다용 갑인자. 그래서 요 두 개 차이는 뭐냐면 개미자는 금속활자 찍는 틀이 그 금속활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초딩 때 구리는 이렇게 만지면 어떻게 돼요? 금방 막 부러지잖아요. 그런 걸 썼던 거예요. 열에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몇 번 찍다 보면 열에 의해서 이 활자가 찌그러지는 거예요. 글씨가 똑바른 글자가 안 찍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종대왕은 어떡하냐? 갑입니다용 갑인자는 대나무를 쓰는 거예요. 대나무가 열에 강하잖아요. 그렇다라는 거고. 자, 그러면 요거는 각각 심하면은 요걸 가지고 업적 문제 정답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무기들이 또 만들어지기도 했다라는 거고 신기전, 화차, 비격, 진천내, 파곤성 등은 이거는 조선 초기 때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건축이에요. 건축을 보시게 되면 기억나세요? 10. 고려 말에 경천사지 10층 석탑이 원곽사지 10층 석탑으로 이어집니다. 이게 세조 때예요. 왜? 세조는 자기 조카를 죽였잖아요. 항상 죄책감에 시달렸대요. 성리학에 맞췄을 땐 희대의 쓰레기입니다. 마음의 위안이 안 돼요. 불교의 기대 따라 얘기를 하죠. 그리고 고려시대 때 기억나세요? 몽골의 침입 때 최후가 대장도감을 만들었던 팔만대장경 해인사 장강판정은 그때 만든 걸 보관하는 건데 그 보관하는 거는 조선시대 때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서원 건축이 16세기 때 살인파가 틀어잡으면서 유행을 했고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은 주세붕 아저씨가 만들었던 백운동 서원 그리고 이황 선생님이 건의를 통해서 이 백운동 서원이 처음으로 사회획 서원이 됩니다. 소수 서원으로 이름을 바꿨다라는 거. 그리고 그림입니다. 그림은 조선 초기 그림 요거 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목류도원도와 고사간수도입니다. 여기 보시면 목류도원도와 고사간수도예요. 이거는 세종대왕의 아들이었던 안평대군이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더니 눈을 뚝 떴더니 어떻게 내가 꿈에서 봤던 게 모든 사람이 꿈꾼다라는 무릉도원을 본 거예요. 너무나 아까운 것. 그러면서 그림을 그리는 하원이었던 안견에게 자기 꿈에 본 걸 얘기하고 그림을 그리라고 시킵니다. 이게 목류도원도예요. 꿈에서 거닐던 무릉도원을 봤던 걸 그림으로 그립니다. 여기가 현실 세계래요. 여기가 이상 세계래요. 선생님, 그놈이 그놈 같은데요? 나도 그래요.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고사간수도입니다. 웬 선비가 우아하고 아주 자신감 있게 어떻게 이렇게 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높은 선비가 물을 볼간 바라본다 해서 고사간수도예요. 자, 또 제가 말한 게 아니고 미술 박사님들이 말씀하시기로 이 선비는 조선을 갓 오픈한 선비의 자신감이다. 자신감을 느끼세요. 모르겠어요. 자신감을 느끼세요. 조선을 갓 오픈한 선비의 자신감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 시험에 이게 나와요. 두 개 던져놓고 타이틀 제목 조선 초기 해와 특별전 찾으면 정답. 둘 중에 하나만 전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하나에 또 전시될 거. 둘 중에 하나만 찾으면 되겠죠. 오답으로 조선 후기 풍속화가 들어가거나 민화가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문학입니다. 문학은 중요한 거 없는데 요거 하나 정도? 동문선, 성종 때 서거정이 요거를 우리나라 뛰어난 시문들을 모아서 편찬한 게 있었다라는 거 정도.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술의 성종의 악학개범이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분청사기. 고려 말부터 조선 초기까지 분청사기. 그리고 성리학이 집권했던 그 시기. 성리학이 아니고 살인파가 집권했던 그 시기 때 그들의 마음을 담은 뽀얀 백자가 유행했다라는 거. 여기 잡아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여기. 이제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전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도 그러면 판서로 잠깐 잡아볼게요. 먼저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는 큰 틀에서 보면 4대 교린관계다라는 거. 4대는 뭐냐면 큰 나라를 섬기는 거예요. 아버지, 그 다음에 형처럼 누구냐? 명나라. 교린은 친구입니다. 친구. 친구랑은 우리가 싸우기도 하고 친하게 지내기도 하잖아요. 여기에 해당됐던 거는 여진족 그리고 일본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명나라 때는 4대 교린 관계를 하게 되면서 우리가 흔히 뭘 얘기를 하냐면 조공 책봉 관계라고 얘기를 해요. 조공은 뭐냐? 형, 아버지, 동생이 왔죠, 동생이 왔죠. 이번에 새롭게 황제가 바뀌었다면서요. 축하해요. 그 다음에 또 형, 아들이 왔죠, 동생이 왔죠. 이번에 우리 새롭게 왕자가 태어났어요. 축하해줘요. 라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절 왔다. 너를 또 새로운 왕으로 인정한다. 또는 세자로 인정해줄게. 이런 식으로 책봉을 내려주기도 합니다. 세자를 인정받을 거나 할 때 명나라로 또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조공책봉을 보게 되면 우리가 뭔가 명나라보다 너무 좀 미치지 않냐? 또 우리 또 맨날 뭐 챙겨가잖아요. 우리 연예인 조공할 때 이런 단어 쓰잖아요. 조공한다라고. 뭔가 나빠 보이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는 흔히 그럽니다. 실리를 챙겼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갈 때 예를 들어서 형 집에 놀러 가는 거니까 아빠 집에 놀러 가는 거니까 한 100만 원치 선물을 사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연휴가 되면 여러분들 부모님께서 어떻게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선물을 사들고 가잖아요. 그러면 그걸 받으면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가만히 있으세요? 고마워요? 입쓱 닦으세요? 아니죠. 평생 먹을 수 있는 김치를 제공해 주신다든지 이런 뭔가 더 많은 걸 베풀어 주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들도 부모님에게 선물을 드리게 되면은 부모님이 가만히 있으시나요? 아니잖아요. 그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에요. 마찬가지예요. 100만 원치, 1000만 원치를 가져가면은 그거의 한 10배 이상을 챙겨주는 게 바로 명나라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형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그걸 또 이용을 해요. 밑도 끝도 없이 가요. 형! 요새 뭐 건강 좋다면서요. 그냥 왔어요. 챙겨왔어요, 선물. 형, 이거 선물. 이만큼도 챙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나라가 그만 오라고 합니다. 알겠다, 니만 알았다. 근데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1년에 올 수 있는 숫자를 정해버려요. 그래도 미친 듯이 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실리를 챙겼고요. 경제적 이득도 챙겼지만은 이걸 통해서 명나라로부터 선진 문물을 받아들였다라는 거. 제가 이거 조공책봉 관계도 있잖아요. 저도 해요. 저는 어떤 걸 하냐면 제가 우리나라에서 EBS 남자 강사 중에 역대 최연소로 데뷔를 했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 기록 깨졌는지. 그 다음에 또 이투스라는 메이저 인강을 들어갔을 때도 고등부 인강을 메이저 인강을 데뷔했을 때도 그거는 지금 기록이 깨졌어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원래 데뷔할 때는 그 당시 때만 해도 남자 중에는 역대 최연소로 데뷔를 했어요. 인간계의 신동이었습니다. 물론 인기가 없어서 아무도 모를 뿐이지만 관심도 없었겠지만 그래서 나이가 어리다 보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나이가 어린 편이에요. 선배 강사님들에 비하면. 그래서 항상 어딜 가든 거의 막둥이 롤입니다. 막둥이 롤이기 때문에 항상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같이 이렇게 술을 먹고 이러면 야 막내 오늘 뭐 먹을래? 아 형님 저도 양심이 있죠 형님. 매번 어떻게 제가 먹는 걸 뭐 먹습니까? 오늘만큼은 형님들이 드시고 싶은 거 먹으러 가죠. 막내 안정해? 아 형님 음메 그러면 소고기 먹으러 가는 거예요. 지 고기를 먹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말을 하죠. 형님들 제가 양심이 있지 어떻게 10번 이상 맨날 얻어먹겠냐고. 저 에드윌 데뷔했다고 형님. 이번에는 제가 한번 쏘겠다고. 저 에드윌에서 소고기 한번 쏠 정도는 제가 돈을 받습니다. 그러면 또 형님들이 뭐라고 할까요? 야 막내 죽을래? 네가 돈이 어딨어? 형님 하고 있지만 이미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어요. 돈 안 낼 거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나갈 땐 지갑도 안 들고 나가요. 그리고 다 먹었어요. 다 먹고 나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 모르겠어요. 다른 직종은 모르겠는데 저희 직종은 룰 아닌 룰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갈 때 되면 갑자기 선배들이요. 날 붙잡아요. 그리고 이런 멘트를 합니다. 야 막내, 네 형님들 위험하다고. 왜 위험한지 모르겠어요. 밤이 되면 항상 위험하대요. 밤길이 위험하대요. 누가 날 잡아간대요. 누가 날 잡아갈지는 모르겠어요. 잡아갈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저는 새우잡이에서도 저 안 잡아갈 것 같아요. 왜? 몸이 이렇게 마르고 힘이 없어서 새우잡이 어떻게 새우잡이로 제가 끌려 들어갑니다. 새우 바다로. 자 그러면 이때 형님들이 불안하니까 조심해서 가야 된다고. 왜? 술을 먹기 때문에 차를 몰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떡하냐? 모르겠어요. 다른 직종은 모르겠지만 우리는 지갑을 갑자기 꺼내서요. 지갑 안에는 현금을 다 꺼내요. 있는 현금을. 그리고 지어줍니다. 형님 택시 탈 돈은 제가 있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형님이 안전하게 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막내 안 가져가? 형님 다 챙겨요. 근데 이게 5만 원짜리가 생긴 뒤로부터는요. 이게 어떨 때는 강의할 때보다 더 짭짤해요. 강의할 때보다 돈을 더 벌 때가 있습니다. 선배 강사들 한 3, 4명 먹으니까요. 그럼 어떡하냐? 그거 다 받아서
다들 아실 거예요. 서울은 심야교통이 기똥차입니다. 잘 돼 있어요. 집에 갈 때 심야버스를 타고 갑니다. 그럼 어떡해? 돈이 굳는 거예요. 그 돈으로 뭘 하냐? 옷을 사 입습니다. 맞아요. 여러분들이 매 강의 때마다 보는 저의 현란한 패션, 이 패션들은 다 뭐다? 스타 강사들의 피땀 눈물이다라는 거. 이것이 조공책봉 관계입니다. 그리고 저는 어떻게? 형들로부터 귀여운 동생, 아주 예의범절이 바른 후배 강사로 인정을 받는 거죠. 책봉을 받는 거죠. 끝났고요. 그럼 PPT 들어가 볼게요. 보시면 태조 때 긴장관계고 정도전의 여동정벌, 이때까지는 사이가 그렇게 좋진 않았지만 이방원 때부터 해서 완벽하게 이제 4대 관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조공 책봉을 하면서 선진문물 받아들였고 우리는 여러 가지 지위를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해요. 기본 레벨에서는 아니지만 나중에 혹시나 심화를 또 준비하신다면 동지사 성절사라는 게 명나라로 보냈던 사절단 이름이구나라는 정도만 아시면 돼요. 요거는 기본 레벨에서는 여러분들 레벨에 사실 몰라도 되긴 하지만 나중에 혹시 심화를 준비하겠다 그러면 한 번 정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냥 내용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게 아하 조선이 명나라 때 보낸 거구나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사절단 이름이. 그 다음에 여진족입니다. 여기는 교린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바로 PPT로 가볼게요. 그냥 여기는 456, 4군육진을 개척했다라는 거. 여기 456.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세종대왕 때 여진족들이 깔짝깔짝 약탈을 하니까 여기를 어떻게 털어버리고 456, 4군육진을 개척했다라는 거. 요걸 좀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개척했을 때 시험의 문제 어떻게 나오냐. 요걸 지도로 던져버려요. 다음과 같은 영토를 확장하였던 왕의 업적으로 오른 것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세종대왕의 업적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 유일하게 세종대왕이 욕을 먹은 정책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여기를 완벽하게 우리나라 땅으로 인정하고 또 여기를 개간하기 위해서 농사 베테랑들, 경상도와 전라도에 있는 백성들을 강제로 여기 위로 올리는 거예요. 이사를 보냅니다. 이사. 민들을 이사 보냈다라는 사민 정책을 실시하였다라는 거. 그러면 이 지도를 던졌을 때 다음 지도와 관련된 탐구 활동을 옳은 것은 사민 정책을 알아본다. 정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렇게 교리는 때리기도 하지만 달래주기도 하는 거예요. 친구랑 싸우기도 하고 친하게 지내기도 하잖아요. 달래줄 때는 니들 이렇게 약탈하지 말고 무역소, 국경지대 시장 만들어줄 테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니들 물건 갖다 팔고 니들이 필요한 물건 사서 가. 그 다음에 기순, 기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토착민들, 달래주기 위해서 토착민들 중에 좀 힘이 있는 이런 인지도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토관으로 임명하기도 했다라는 거. 여기 3인 정책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에요. 일본은 원래 여진족도 하나 써야 되는데 바빠서 안 쓰고 있었는데 일본 한번 써볼까요? 그래요. 일본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또 교린이에요. 일본은 싸우기도 하고 친하게 지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려서 안 보이네요. 또 한번 들어가 볼게요.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세종대왕 때 또 일본이 깔짝깔짝 약탈을 하니까 이때는 이종무라는 장군을 통해서 대마도를 털어버립니다. 앞에 봤던 4군 육지는 김종서 장군, 최윤덕 장군이라면 여기는 이종무 장군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되는 거. 고려 말에는 스시마 섬을 틀었던 게 누굽니까? 바로 박위고. 여기는 스시마 섬을 틀었던 게 누굽니까? 이종무 장군이다라는 거. 이렇게 왜구를 터니까 왜구가 또 우는 거예요. 형님, 그럼 우리 뭘 먹고 삽니까? 달래줍니다. 세종대왕 때 3개 항구를 열어요. 부산포, 제포, 연포, 창원, 울산입니다. 열어둡니다. 그런데 열어주니까 또 일본 애들이 막 시도 때도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떻게 그걸 통제합니다. 그게 세종대왕 때 또 개의 약조예요. 들어올 수 있는 배의 숫자나 이런 걸 막 제한을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시간이 흘러 조광조가 있었던 중종 때 왜구 이 삼포 제한을 가하니까 여기 삼포에서 반란이 일어나요. 삼포왜란. 그 다음에 우리 꺽정이 인꺽정아찌가 활동했던 명종 때 을사사화가 일어났던 이 명종 때는 을묘년에 외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비변사가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요거는 나중에 다시 설명할 거고요. 지금 우린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세종대왕 때 이종무의 대마도 정벌이 세종대왕의 업적이구나. 조선 초기 때 세종대왕 때 있었던 스토리구나. 삼포계양 개해약조 원플원 투플원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후에 삼포회란 을모외변. 요거 흐름 잡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끝났고요. 자, 동남아시아 부분은 중요한 거 없어요. 시험에 특별히 나오는 거 없습니다. 이런 유구는 오키나와 쪽이에요. 유구, 시안, 타이, 자와, 인도네시아 등과 토산품을 받고
또 멀리 왔으니까 고생했네. 답례품으로 뭐 옷감이나 문방구 등을 전해줬다라는 거고요. 끝났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진왜란입니다. 임진왜란 같은 경우는 시험에 나오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 기본 레벨에서는 임진왜란과 관련된 키워드가 나와요. 건율 장군이니 홍희 장군, 곽재우라든지 이순신, 징비록, 낭중일기 던져놓고요. 다음 자료와 관련된 전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했을 때 보통은 임진왜란의 결과 영향이 시험 문제 정답으로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배경은 어떤 거냐면 배경은 빠르게 넘어갈 건데 또 그래요. 배경이 누구냐. 얘입니다. 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문제입니다. 당시 일본이요.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에 버금갈 만큼 큰 혼란기를 겪고 있었어요. 요거를 수습하고 일본 전체를 통일한 게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통일하고 나니까 항상 그래요. 공공의 적이 사라지고 나니까 자기들끼리 또 내부 분열이 일어나요. 그거를 시선을 돌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조선 침략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임진왜란이 되는 거예요. 들어가려면 어떻게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 명분이 어떤 명분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야, 조선아, 내가 너그 형 명나라를 치러 가야 되는데 배로 타고 가는 건데 육로로도 좀 너희들 좀 이용해서 중국으로 좀 가야 되겠다. 니들 땅 좀 빌릴게. 무슨 바보 도라이 같은 소리 하고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잖아요. 옆집에 이사가 왔어요. 띵동 띵동 띵동. 누구세요? 옆집에 새로 이사 왔는데요. 저희 집 공사 때문에 그런데 당신 집에 들어가서 당신 집을 좀 빌렸을게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습니까? 거절하겠죠. 그러자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쟁 시작과 동시에 털털털털 털려요. 시작과 동시에 일단 부산이 털립니다. 왜 털리냐? 일본은 뿅뿅뿅뿅뿅뿅 조총을 쏘는데 아직도 우리는 뭘 쏩니까? 그래요. 우리는 아직도 이런 활을 쏘는 겁니다. 이런 활을 쏘는 거예요. 어떻게? 일본은 뿅뿅뿅뿅 총을 쏘는데 우리는 아직도 활을 쏩니다. 정면으로 쏘면 안 돼요. 예전에 처음 쏠 때 이게 파워가 이렇게 센 줄 몰랐어요. PD님 이마에 맞춘 아름다운 스토리가 있습니다. 옆으로 쏴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살살 쏘면 이렇게 날아가는 건데 자 이렇게 아무리 활을 쏴도 어떻게 총 앞에서는 얄짤없죠. 탈탈탈탈 털립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당시 여진족을 무찔렀던 최고의 명장이었던 신립장군을 투입합니다. 이게 충주전투예요. 이 전투에서도 박살이 나버려요. 신립장군이 펼쳤던 전수 전략이 뭐냐면 그 유명한 배수의 진입니다. 등 뒤에 강을 끼고 있는 거예요. 물을 끼고 있습니다. 왜? 일본이 총을 쏘니까 우리 군인들이 계속 도망을 가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래서 못 도망가게끔 앞에는 일본군, 뒤에는 물이 있습니다. 어차피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울며 겨자씨로 싸울 수밖에 없겠죠. 결상전의 의지를 보여준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대패를 합니다. 전멸을 해요. 그러면서 한 달 만에 사실상 우리는 한양, 서울을 뺏깁니다. 이러고 있는 동안에 임진왜란을 겪었던 왕이 누구냐면 선조죠. 선조는 차분하고 침착하게 의주로 피난을 가요. 이러면서 우리는 큰 위기에 빠졌지만 이런 혼란한 위기를 극복하는 크게 세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뭐냐? 첫 번째,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순신 장군님의 맹활약, 그 유명한 하객진, 그 유명한 한산도 대첩이 여기입니다. 이 시기 때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순신 장군님이 여기를 막으면서 어떻게 되냐면 일본이요, 전라도를 상륙할 수 없게끔 합니다. 원래 일본이 총 9개의 군대로 3방향으로 쳐들어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배 타고 이렇게 3방향 올라가는 건데 이들의 원래 계획은 전라도에 상륙을 해서 전라도가 최고의 곡창지대잖아요. 여기 쌀을 여기 위로 올리는 게 목표인데 그걸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전라도는 우린 임진왜란 때까지 끝나는 그날까지 털린 적이 없습니다. 이순신 장군님의 맹활약으로. 그래서 위로 빠르게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식량이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고 또 의료원 병사 의병이 들고 일어납니다. 의병이 곳곳에서 들고 일어나면서 식량 보급선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굶주리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때 가장 대표적인 의병장이 붉은색 옷을 입었더라는 홍희 장군, 곽재우 장군. 그리고 의주로 피난 갔던 이 선조가 누구에게? 우리 형에게 할품을 요청하면서 명나라 군대가 들어옵니다. 조명연합군이 구성되는 거죠. 그러면 이 조명연합군 때 우리는 어떤 스토리가 있었냐면 명나라가 왜 도와주러 왔을까요? 우리 형이니까? 형도 사실 친형이 아니잖아요. 남의 형입니다. 계산기를 두드리겠죠. 봤더니 만약에 이대로 조선이 일본에게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일본이 분명히 명나라로 올 거다. 그러면 어차피 싸울 거면 남의 나라에서 싸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러 옵니다. 그러면서 조명연합군의 맹활약. 그러면서 이때 진주에서
진주 대첩을 일으켰던 김시민 장군. 김시민 장군이 또 맹활약을 하면서 전라도로 육로로 오는 길을 또 일본을 막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권율의 행주 치마가 만들어졌던 행주 대첩. 여기서도 승리를 거두면서 어떻게 일본군을 밑으로 밀어내기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조명연합군이 평양성을 탈환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일본은 전쟁을 좀 그만하고 싶어요. 그리고 중국도 그만하고 싶습니다. 남의 나라에서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둘이 휴전협정에 들어가는데 임진왜란의 7년간의 전쟁 중에 이 휴전이 거의 3년이에요. 그러면 이 휴전 기간 동안에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바보가 아닙니다. 우리 바보가 아니에요. 군대를 만듭니다. 이때. 훈련도감이라는 군대를 만들어요. 훈련도감이라는 군대는 시험에 단독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임진왜란 문제로 나오기도 하지만 단독으로 나오기도 해요. 임진왜란 도중에 만든 군대가 훈련도감이다. 그러면 임진왜란 중에 있었던 사건으로 오는 것은 훈련도감이 창설되었다. 맞잖아요. 임진왜란 때 스토리니까. 찾으면 정답이고 이 군대를 단독으로 어떻게? 자, 이 군대는 뭐냐면 우리가 활을 쏘기 때문에 털렸잖아요. 그래서 총을 쏘는 포수,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칼을 쓰는 살수, 활을 쏘는 사수, 이렇게 3개의 군대로 구성된 삼수병을 만듭니다. 그게 훈련도감이에요. 그리고 이 삼수병은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월급을 주는 직업군인입니다. 월급을 받다 보니까 이들은 항상 준비되어 있는 상비군이다라는 거. 다음 설명 다 주고 훈련도감 찾으면 정답이에요. 끝났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심합니다. 소고군이라 그래서 양반가 노비들도 군대에 편제를 시키는 예비군 형태의 소고군을 편제했던 게 이 시기예요. 그러면서 휴전협정이 어떻게 될까요? 결렬됩니다. 왜? 일본은 지들이 이겼대요. 명나라는 자기가 이겼대요. 합의가 안 되겠죠. 결렬. 그러면서 다시 터지는 게 정유재란입니다. 이 정유재란 때 조명연합군이요. 지금의 천안 상거리 직산 전투의 승리를 거두고요. 그리고 이순신 장군님의 명량, 그리고 전쟁을 일으킨 주범이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꼴까닥 죽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일본이 다 도망가는데 그걸 털었던 게 적에게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고 했던 노량해전. 이걸 끝으로 임진왜란은 끝이 났다라는 거.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하자면요. 임진왜란은 이런 키워드 몇 개 줬을 때 임진왜란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되고 결과 영향이 나와야 됩니다. 판서 자리가 모자라기 때문에 이건 지우고 다시 잡아드릴 건데 그렇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지금 빠졌지만 징비록이라는 책이 나와요. 이거는 뭐냐면 당시 의주로 같이 피난을 갔던 유성룡이라는 아저씨가요. 유성룡이라는 아저씨가 임진왜란에 대한 반성문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징비록 어쩌고 샬랑샬랑 꼴랑꿍 임진왜란에 대한 내용을 찾으면 정답이고요. 난중일기는 다 아실 거고. 맞죠? 끝났습니다. 그리고 PPT로 가볼게요. PPT로 가시게 되면 배경은 아까 얘기해드렸고요. 중요한 건 아니고. 그리고 부산 찍고 충주 탕금대 찍고 선주 도망가고 명군에게 요청하고 한성 함락되고요. 맞죠? 이미 계속 도망가고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옥포해전은 여러분들 이순신 장군님의 첫 승리고요. 사천포는 몰라도 되고요. 그 다음에 평양성이 함락당하고요. 한산도 대첩 때 이제 승리를 거두고요. 맞죠? 그리고 고경명이라는 인물도 여러분들이 임진왜란 때 활약했던 분이구나. 진주대첩 설명해드렸죠. 그리고 평양성 탈환했고요. 벽제관 전투는 패배, 이거는 몰라도 되고 넘어가서 행주대첩 때 승리를 거뒀다라는 거고 휴전협정 들어갑니다. 그리고 휴전협정 들어간 후에 선조가 다시 복귀하고요. 훈련도감 설치했고 소고군 체제고 이몽학에 나는 임진왜란 도중에 있었던 일이긴 한데 이거는 여러분들 심합니다. 여러분들 몰라도 돼요. 그리고 다시 정유재란. 원균이 이순신 장군님의 배를 다 날려먹는 7청년 전투는 몰라도 됩니다. 그리고 직산전투, 명량해전, 그 다음에 도요토미도시 삼양, 노량해전 끝났고요. 순서 흐름 알아두시면 좋긴 하지만 기본 레벨에서는 그렇게까지 물어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레파토리 패턴은 이거 여기 넘어가서 결과가 시험에 나와요. 결과가. 자, 조선은 특별히 중요한 거 없습니다. 왜? 당연히 땅과 사람들이 엉망진창이 됐겠죠. 끝! 나중에 하나 나올 수 있는 거는 공명첩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조선 후기 사회 부분 가서 다시 한번 잡아드릴 거예요. 공명첩은 뭐냐면 빌공, 이름이 비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관직을 국가가 합법적으로 돈 주고 파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돈 주고 파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장 선거에서 반장이 되게 되면 임명장을 받잖아요. 거기에 이름이 비어져 있는 거예요. 돈을 내면 거기에 이름을 써줍니다. 국가가 합법적으로 돈을 받고 파는 거였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여기죠. 여기는 판소로 한번 가볼게요. 시험에 나오는 거 꼭 잡아드려야 되니까. 에도 막부,
에도 막부가 수립됐다는 건 뭐냐면 일본은 두 개입니다. 일본은 뭐가 있냐면요. 지금 에도 막부가 수립이 돼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 아들에게로 권력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의 부하였던 도쿠가와 이에야스로 넘어가요. 그 말인즉 무슨 말이냐. 우리로 치면 고려시대로 치면 무신 직군제가 바뀐 거예요. 막부가 바뀌어야죠. 에도 막부가 수립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일본은 9개의 군대 중에 1개 부대는 오로지 문화재만을 약탈하는 부대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성리학자를 납치해버리고요. 또 성리학책을 챙겨가고 도자기를 만드는 도공들을 납치를 하고 도자기도 많이 가져갑니다. 그러면서 어이가 없게도 일본의 문화가 발전하였다. 이것도 정답이 될 수가 있어요. 특히 이 삼평이란 도자기를 만드는 아저씨를 데려가면서 일본에서는 아리타 도자기가 크게 인기를 끌고 전 세계에 갖다 팔렸다라는 거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형. 우리형이 너무나 슬퍼요. 우리형은요. 우리를 너무나 도와준 나머지 힘이 쭉 빠집니다. 나라가 망하는 일만 남았어요. 이 틈에 여진족의 힘이 강성해져요. 이 틈에 동아시아 3국이 풀전력으로 제대로 붙었습니다. 이거 구경하면서 부족의 힘을 키웠던 게 여진족이다라는 거. 그러면서 이 여진족이 후금, 그리고 이 여진족이 청나라, 그리고 명나라를 멸망시켰다라는 거. 그러면 정답이 될 수 있는 거. 명이 쇠퇴하고 여진족이 강성해졌다. 찾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결과 역량으로 임진왜란 문제로 나올 때 나올 수 있는 정답 레파토리 패턴 다 알려드렸고요. 이제 강해군입니다. 강해군은 또 빨리 써줘야죠. 강해군은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왕에 오른 왕이에요. 그러면 강해군은 어떤 정책을 했냐? 일단 엉망진창된 거 보수를 해야죠. 성곽도 세우고 막 해야 됩니다. 대동법을 시행하였다. 이거는 강해군의 업적으로 시험에 단독으로 나와요. 단독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강해군으로 문제를 내게 되면은 정답은 항상 이거. 실리적 중립 외교를 가지고 문제를 내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은 동의보감이 또 시험에 단독으로 나와요. 동의보감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임진왜란 때 우리의 수많은 백성들이 다치고 아야했겠구나. 그러면서 임진왜란이 끝나고 왕이 올랐던 강해군 때 동의보감, 백성들을 치료하기 위한 동의보감이 완성됐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강해군 때 쓰던 스토리고요. 중립외교 한번 들어가 볼게요. 판서로 갑니다. 빨리 가야 돼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중립외교는 뭐냐면 이때 앞에 있던 여진족이 드디어 힘이 강해지면서 나라 이름을 후금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그 금나라, 고려시대 때 금나라를 계승했다 그래서 후금이에요. 여기는 우리형 명나라가 있고 여기는 강해군이 있습니다. 그러자 후금이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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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듯이 명나라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자 명나라가 안 되겠다. 요거 후금 이번엔 내가 털러 간다. 명나라가 먼저 선제 공격을 하러 갑니다. 이때 강해군에게 연락을 해요. 야 동생 아오야 내가 후금 치러 갈 건데 너 같이 안 갈래? 강해군 연락하기 싫습니다. 왜? 7년 동안 전쟁하고 또 가야 되잖아요. 온갖 핑계를 대요. 형 쌀이 없어. 그래도 와라. 형 나 밥벌레인데? 밥벌레 좋다. 그래도 와라. 형 나 무기가 없죠. 그래도 와라. 형 나 농기구 들고 싸우러 가야 돼. 좋다. 그래도 와라. 신하들이 난리가 나요. 전하. 어떻게 임진왜란에 대한 의리를 저버릴 수가 있습니까? 도와주러 가야죠. 결국엔 도와주러 갑니다. 이때 총사령관이 누구냐면 강홍립이라는 인물이고요. 시험에 나와요. 그리고 13,000명의 군대를 줍니다. 그리고 홍립이를 따로 불러요. 강해군이 밀명을 내립니다. 홍립아 앞만 봐도 명나라 우리형 분명히 후금 치러 갔다가 개박살이 날 거다. 후금이 100% 이긴다. 그러니까 네가 딱 보고 있다가 그럴 리가 없겠지만 우리 형이 이길 것 같으면 명나라를 도와줘. 역시 예상대로 우리 형이 박살날 것 같으면 후금에게 그냥 항복해버려. 아하! 그리고 갑니다. 역시 예상대로 우리 형이 박살이 나버려요. 그때 후금이 강홍립을 발견합니다. 너 뭐야? 암소리. 응? 너 뭐야? 암소리. 항복, 항복, 항복. 응? 항복. 후금 알잖아. 우리 형. 우리 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왔죠. 우리 너랑 싸울 의도가 1도 없죠. 우리 너랑 친구하고 찌뻥. 강해군이 어떻게 그렇게 명령을 내렸던 거잖아요. 그러면서 후금도 우리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 후금 입장에서는 조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명나라랑 싸우는 게 더 급한데 굳이 조선이 명나라도 아니고 자기 편도 아니고 어디든 싸우지 않는다. 건드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후금의 비위도 거스르지 않고 명나라의 요구도 어쨌든 수락해 준 거잖아요. 이걸 뭐라고 하냐? 이소부야에 나오죠. 아름다운 파닥파닥파닥파닥 박쥐처럼 착착착 저리 가는 아래 감는 모습. 요거를 고급스럽게 뭐라고 하냐? 실리적, 우리가 실리를 챙기는 실리적 중립 외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강홍립, 강해군, 후금, 명나라 이름이 나와요. 실리적 중립 외교를 전개하였다. 찾으면 정답입니다. 또는 요걸 요렇게 주고
설명 다 줘요. 다음과 같은 사건이 일어났던 시기를 연표해서 고르시오. 강해군이 즉위했던 시기를 찾으면 되잖아요. 강해군은 임진왜란이 터지고 나서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선조가 사망한 후에 그리고 등장한 게 강해군입니다. 그러면 항상 스타트는 임진왜란 발발이에요. 끝나는 시점이 언제냐? 강해군이잖아요. 쫓겨납니다. 누구한테? 인조 반정으로 인조에게 쫓겨나잖아요. 그러면 인조 반정의 기준점이 있는 거예요. 여기 사이에 찾으면 무조건 정답이겠죠. 그러면 인조 반정은 왜 일어나냐? 사실 선조 때 당시에 정치 세력이 두 개로 쪼개져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선조 때 살인파가 권력을 틀어지잖아요. 그러면서 동서남북 노서 동인과 서인으로 쪼개졌고요.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쪼개졌어요. 그러면서 임진왜란이 터질 때 우리나라는 서인, 남인, 북인 세 개의 정당이 쪼개져 있는 상태에서 전쟁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역사 박사님들은 우리가 전쟁에 패했던 이유 중에 우리끼리 내부 분열을 보기도 해요. 우린 여길 주목해야 됩니다. 요 북인. 이 북인이 어떤 아저씨냐? 임진왜란 도중에 남인과 서인은 선조를 따라서 의주로 피난을 갔더라면 이 북인은 끝까지 남아서 밑에서 싸운 아저씨들입니다. 거친 아저씨예요. 누구와 함께? 강해군과 함께 싸운 아저씨입니다. 임진왜란이 끝나면서 강해군이 왕에 오르면서 원풀원 당연히 북인에게 힘을 실어주겠죠. 북인 또 남인과 서인에게 야 니들 임진왜란 터질 때 뭐 했는데 도망가기 바빴잖아. 찍소리 못합니다. 북인이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반대쪽에 있던 서인이 인조와 손을 잡고 강해군을 몰아냅니다. 몰아냈던 이유는 뭐냐? 강해군 너는 성리학 사회의 핵심 키워드 충가효에 맞췄을 때 너는 희대의 쓰레기다. 왜? 충! 우리 형에 대한 의리를 저버렸다. 어떻게 우리 형을 도와주지 않을 수가 있냐? 그 다음에 효! 너는 효를 모르는 폐륜하다. 어떻게 네 동생, 물론 배다른 동생, 이복 동생이지만 영창대군을 죽일 수가 있냐? 그리고 어떻게 너는 엄마를 유폐시키냐? 친엄만 아니지만 영창대군의 엄마 계모를 어떻게 유폐시킬 수가 있냐? 충가효를 저버렸던 이유로 강해군을 쫓아내고 인조가 즉위를 합니다. 그리고 강해군과 원풀원이었던 북인은 이때 이 사건 이후로 강해군이 쫓겨난 뒤부터 영원히 정계에서 사라졌다라는 거. 그러면 이때 강해군은 왜 자기 동생을 죽였냐? 강해군이 왕이 서열상으로 1순위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임진왜란이라는 큰 전쟁이 터졌기 때문에 일단 세자가 됐던 거예요. 첫 번째 부인의 첫 번째 아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전쟁이 끝나고 선조가 나이가 60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자를 만들어냅니다. 대박이죠. 그게 영창대군이에요. 그러니까 영창대군으로 세자를 바꾸려고 하다가 그만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그러면 강해군이 왕에 올랐는데 문제는 왕이 서열상으로는 코 질질 흘리는 영창대군이 1순위잖아요. 일단 강해군이 왕이 되긴 했지만 무슨 말이냐면 이 영창대군이 나이를 먹고 건장한 나이가 됐을 때 왕이 될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 강해군의 입지와 왕의 정통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거치 낫지 북인이 어떻게 영모제로 올가면서 죽여버렸던 겁니다. 그리고 엄마도 유폐시켰고 요걸 핑계로 인조 반정이 들어서면서 쫓아내고 인조 쪽에서 권력을 틀어지는 거죠. 끝났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순서 흐름을 좀 아셔야 되고요. 강해군 다음에 인조 반정 그리고 강해군 때 실리저 중리 외교 그리고 강홍림의 투항에 대한 사료 그리고 인조 반정에 대한 또 사료 그리고 이제 정묘호랑 갑니다. 자 여기는 또 어떤 스토리냐 판소로 가볼게요. 결국에는 아까 제가 충가효 그 얘기를 왜 했냐면 인조잖아요. 인조는 그러면 본인이 왕에 오른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너는 우리 형에 대한 의리를 저버릴 수가 있냐? 그러면서 인조는 본인이 왕에 오른 이유가 이겁니다. 친명배금 정책. 명나라와 친하게 지내고 후금을 배척하는 이걸 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후금이 빡치겠죠. 이것 봐라. 얘는 뭐야? 완전 명나라 편이네? 그러면서 안 되겠다. 요거 손 봐줘야 되겠다. 라면서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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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들어옵니다.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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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들어와요. 그게 정신병자가 되었던 것 중에 먼저 정묘호란입니다. 정묘호란 다음에 병자호란이에요. 정신병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기본 레벨에서는 사실 정묘호란보다는 병자호란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10문제 중에 9번이 나오면은 9번이 다 병자호란입니다. 한 번 정도 정묘호란이고요. 자, 그러면 정묘호란은 배경이 뭐예요? 인조의 친명배금 정책이 배경이고요. 심화를 또 준비하시면 사실 요것도 아셔야 되는데 이갈의 난이 또 배경이 되기도 해요. 요거는 후금의 핑계입니다. 핑계. 무슨 핑계? 이갈이요. 인조 반정이 일어났을 때 도와줬던 공신 중에 한 명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1등 공신인데 1등 공신을 안 준 거예요. 왕이. 빡칩니다. 반란 일으켜요. 진압을 하면서 죽여버리죠. 어떻게? 살아남은 장당들이 후금에다가 일러 바쳐요. 후금 인조가 왕이 됐는데 너랑 안 친하게 지낼 거예요. 그래? 이걸 핑계로 쳐들어온 게 정묘호란입니다.
그러면서 이때 우린 오랑캐가 쳐들어오니까 항상 그랬던 것처럼 강화도로 도망을 가요. 그리고 강화도로 도망가고 여진족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후금이 쳐들어오니까 이때 곳곳에서 의병이 일어납니다. 당황을 해요. 사실 금나라는 바짝 빨리 쳐들어가서 겁만 주고 자기들이 원하는 거 챙기려고 했는데 전쟁이 약간 장기전이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인조도 사실 전쟁 그만하고 싶잖아요. 전쟁을 지금 몇 번째 하고 있는 거예요. 왕 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그러면서 이때 후금이 제안을 해요. 야, 조선아, 내가 너의 형, 네가 나의 아오가 되는 형제관계를 받아들이면 이거 그만할게. 인조가 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끝나는 게 정묘호란이에요. 그러면 정묘호란의 결과 우리는 어떤 관계를 체결하였다? 바로 형제관계를 체결했다라는 거고요. PPT로 갑니다. 칙명배금 정책, 이갈의 난. 그 다음에 후금이 들어왔고 이때 의병으로 용골상성의 정봉수 장군. 그리고 결국 마지막엔 형제관계를 끝으로 끝이 났다라는 거.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병자호란이에요. 옆으로 또 갑니다. 판서로 가볼게요. 인조에 또. 인조는 계속 어떤 정책을 할 수밖에 없습니까? 본인이 왕위에 오른 이유가 이겁니다. 우리 강해군이 어떻게 우리 형에 대한 의리를 저버렸다. 여전히 계속 칙명배금 정책을 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여기 있던 이 여진족 후금이 힘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황제가 되면서 자기 스스로 황제라는 칭호를 쓰고요. 명나라를 압도하면서 어떻게 또 레벨업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그러면서 나라 이름을 청나라로 바꿉니다. 청나라로 바꾸면서 우리에게 압박을 가해요. 야, 이제 너랑 나랑은 클래스가 다르다. 내가 너의 형의 레벨이 아니다, 이제. 내가 너의 군주, 네가 나의 신하가 되는 군신관계를 요구합니다. 인조 조선 내부에서 난리가 나요. 어떻게 오랑캐를 군주로 모십니까? 싸웁시다. 주전론. 아닙니다. 주장합니다, 이번엔. 너무 셉니다. 화해를 합시다. 주화론. 이게 영하 남한산성의 배경입니다. 인조 때 이렇게 둘로 쪼개지는데 인조는 누구 편을 들 수밖에 없습니까? 결국엔. 본인이 왕에 오른 이유가 우리 형에 대한 의리를 저버렸던 이유잖아요. 그걸 부정하는 순간 자기가 왕에 오른 정통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전투를 주장하는 주전론의 편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청나라가 황제가 직접 쳐들어와요. 이게 바로 정신병자가 되었던 병자호란입니다. 또 우리는 항상 그랬던 것처럼 강화도로 도망가려고 했지만 두 번 안 당해요. 가는 길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인조는 강화도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영화 제목이죠. 남한산성으로 갔지만 한 달여 가까이 버텼지만 결국 여기서 기브업, 항복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역사상 최악의 굴욕이라고 부르는 삼전도의 굴욕을 겪게 됩니다. 삼전도라는 한강 유역에 있는 섬에서 우리의 왕이 오랑캐 왕에게 머리를 넙죽 조아리면서 절을 하게 되는 최악의 굴욕을 겪게 되는 거예요. 이 삼전도 굴욕의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냐? 여러분들 주전론 주화론 얘기가 나와요. 남한산성에 상정하고 있대요. 삼전도 굴욕 얘기가 나옵니다. 다음 자료와 관련된 전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 병자호란의 결과의 영향을 아셔야 돼요. 이거의 결과 우리는 패했잖아요. 항복을 했어요. 청나라가 처음에 요구했던 군신관계가 체결됩니다. 그리고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당연히 강화되었다. 찾으면 정답이죠. 군신관계 체결 찾으면 정답이죠. 그리고 우리는 청나라를 선택한 대신에 이제 명나라와는 국교가 단절됩니다. 명나라는 이제 더 이상 우리 형이 아니에요. 아직 명나라가 망한 거 아닙니다. 살아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2명의 왕자가 이때 청나라로 인질볼모로 끌려갑니다. 전투를 주장했던 주전원자도 끌려가거나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이때 시험에 나오는 게 이거죠. 두 가지 흐름이 등장을 합니다. 오랑캐에게 털렸잖아요.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특히 남학생들 초딩 1학년 때 삥을 뜯긴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길까요? 두 가지 흐름입니다. 이런 젠장, 내가 방심했다. 초딩에게 삥을 뜯겨? 이 초딩 내가 잡아서 박살 내버리겠다. 초딩 부셔버리자. 오랑캐에 당한 거 부셔버리자. 북벌, 북벌, 북벌. 북벌론이 제기됩니다. 찾으면 정답이죠. 두 번째, 오랑캐지만 쩐다. 배울 건 배워야 되겠다. 초딩이지만 어젯밤에 나한테 걸었던 그 안바 쩐다. 대단하다. 베스킨 아이스크림을 사주면서 초딩 나에게 걸었던 그 안바 어떻게 했니? 배울 건 배우자. 서양이지만 청나라에 배울 건 배우자. 북학파가 등장은 이게 나중에 얘기고 죄송해요. 시간 쫓기다 보니까 정신이 없네요. 북학론이 제기되었다. 요거 두 개 또 찾으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병자호란으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 다 알려드렸어요. PPT로 가시게 되면 군신관계, 그 다음에 주전론, 주화론, 그리고 결국 강화도로 피난 남한산성에서 결국 패했고 삼전도의 굴욕,
그리고 군신관계 체결, 명나라와는 국교 단절, 그리고 청나라와 이제 조공채 인고고 소현세자 복림대군 볼모로 끌려갔고요. 이후에 또 뭐 북항론이 제기되었다. 그 다음 북벌론이 제기되었다. 여기 보시면 북벌운동. 효종 때 특히 제대로 시행이 됩니다. 시행은 했지만 시행보다는 준비를 했던 거죠. 준비를 하고 하려고 했지만 제대로 하지는 못했지만 효종 때. 효종이 바로 인조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당시 효종의 스승이었던 송시열과 함께 서인 세력과 함께 준비를 했지만 제대로 해보지는 못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북항론이 또 대두됩니다. 그리고 이때 효종 때 군대를 만들긴 해요. 청나라 치겠다고. 그렇지만 청나라가 러시아를 치러 갈 때 우리에게 군대를 보내달라고 얘기를 해요. 보내줘야 됩니다. 우리는 군신관계이기 때문에 군주가 원하면 보내줘야죠. 그러면서 이때 효종 때 만든 우리 조총부대가 러시아와 싸웠던 나선정벌에서 맹활약을 하면서 두 차례 큰 승리를 거두게 됐다라는 거. 끝났습니다. 그리고요. 간동 문제. 이거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장희빈을 사랑했던 숙종 때, 조선 후기입니다. 장희빈을 사랑했던 숙종 때 청나라와 백두산 일대에서 우리 조선인들과 영토 분쟁이 생기니까 경계를 정했던 백두산에서 경계를 정했던 백두산 정계비를 세웠다라는 거. 끝났고요. 그 다음에 양난 이후의 일본입니다. 기유약조. 요거는 심하면 좀 아시긴 해야 되는데 강해군 1년에 체결했던 게 기유약조입니다. 일본과 상종을 안 할 것 같은데 강해군이 이걸 왜 체결했냐? 무역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체결한 이유는 일본이 우리나라 백성들을 포로로 너무 많이 끌고 간 거예요. 이때 일본이 얼마나 시래기냐. 이때 우리나라 백성들을 데려가서요. 전 세계의 노비로 갖다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끌려가냐면 호날두의 나라, 포르투갈까지 우리나라 백성들이 끌려가요. 전 세계 노비 가격이 떨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기록을 보게 되면. 돌려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걸 통해서 딜을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조선통신사는 시험에 단독으로 나옵니다. 한류예요, 한류.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일본이 선진문물을 받을 통로가 막힙니다. 중국은 이제 일본이랑 상종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청을 하죠. 그러면서 쇼군이 바뀔 때나 아니면 일본이 요청할 때마다 우리가 외교 사절단을 보냅니다. 300에서 500명, 한 12번 정도를 보냈다고 얘기를 하죠. 나눠서 계속. 그러면서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한류예요. 300명 중에 춤을 잘 추는 사람,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 또 글씨를 잘 쓰는 사람 다 보냅니다. 우리 한류 스타들이 또는 K-팝 스타들이 해외여행에 가서 호텔에 묵게 되면 어떻게 돼요? 팬들이 막 서 있잖아. 줄 서 있잖아요. 똑같아요. 줄 서 있습니다. 일본 애들이. 왜? 글 한번 받아보려고. 그림 한번 받아보려고. 조선통신사. 여기는 하나만 알면 돼요. 또 장희빈을 사랑했던 숙종 때. 장희빈을 사랑했던 숙종 때 조선 후기입니다. 이때 안녕목 아저씨가 독도는 우리나라 땅이라는 걸 인정받았다라는 거. 일본으로부터요. 끝났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가 조선통신사의 행로. 요거 지도 얹어놓고 조선통신사 물어보기도 합니다. 끝났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서 조선 초기의 내용은 싹 다 잡아드렸습니다. 그러면 전 또 다음 강좌에서 조선 후기 내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